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마음 독하게 먹었으면 너 그때 내가 네 친아버지 수소문해서 보낼 수 있었어. 너도 네 친아버지 어떤 인간인지 알지? 그러니 이젠 더는 나 찾아오지 마. 난 집에서 다 두고 나올 때 네 엄마 역할도 다 두고 나왔다. 난 이제 네가 망하든 이혼을 하든 상관없다. 네 인생이잖아. 나도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평소 썰맘 채널을 즐겁게 보고 있는 63살 윤수경이라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곳 사연들을 듣고 울고 화내기도 하고 웃거니도 했었는데 부족한 글솜씨로 제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제 아이들을 낳은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을 후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현재 아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부모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잘못 키운 아들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꼴은 더는 볼 수가 없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의외로 좋은 게 참 많더군요. 물론 어느 정도 용기는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참 좋았네요. 그 여유가 가끔은 시간일 수도 돈일 수도 체력일 수도 있는데 한참 고생하던 때를 떠올리면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두 번째로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두 번째냐고요? 제게도 빛나던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비록 절절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한 번의 이혼을 겪어서야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살던 20년이 가장 첫 번째로 행복했답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 그리 잘나지 못한 제 인생에도 사연이 참 많으네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저는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는데요. 위로 오빠가 4명이나 있어 막내라고 해도 딸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곤 했었죠. 저 때는 모든 것이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가난할수록 아들에게 더 의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 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내야 했던 서류에서 제 최종 학력을 물을 때면 저는 참 곤혹스러웠어요. 초졸도 아닌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 서류를 낼 때마다 창피했을 테니 그건 저희 모자가 매년 겪는 치욕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확인 안 한다며 제 최종 학력을 중졸로 적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죽 그게 스트레스면 그럴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중매로 만났어요.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 정도 벌이도 안정적이고 저만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시집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친정은 있고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하셨는데 말이 좋아 시집이지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외도를 하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네요. 야, 넌 여기 시집 온 줄 알겠지만 사실 너 팔려온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무식한 너를 그렇게 비싸게 사왔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나 할 것이지. 어디서 마누라 행세를 하려 들어? 넌 내가 바람을 피우던 화투를 치든 신경 끄라고. 알겠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다는 말할 수 없지만 나 돈 때문에 여기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너네 아버지가 쓴 각서 보여주실 거야. 내용이 참 기가 막히지.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편지 봉투 한 장을 던지셨는데 그 편지는 정말로 남편이 말한 저희 아버지의 각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딸을 시집 보내는 대신 집 한 채 값을 받아가면서 저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그러니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더군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저도 그땐 자식을 낳은 부모였는데 그래서 제 부모가 더 용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저를 보고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쐐기를 박듯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좋을 것도 없는데 뭘 확인까지 하겠다고. 근데 어쩌겠니?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넌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했잖아. 여기 온 이상 넌 친정 없다고. 이제 알았으면 우리한테 감사하고 희생하고 살아라. 알겠니? 그거였습니다. 가 시집 온 저를 시부모님이 마치 식모가 새로 들어온 듯 신나서 부려먹은 이유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성질은 있는 대로 냈는데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제게 그 후에 시집살이는 더 가혹했네요. 솔직히 아이들만 없었으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대 독자라 제가 낳은 아들을 매일 시어머니가 끼고 계셨고 게다가 제겐 3살 터울로 낳은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계집애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홀대를 당해야 했어요. 그런 딸을 보면 꼭 어릴 때 저 같았는데 그래서 더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 인생을 포기한 대신 딸을 많이 아껴줬어요. 저라도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무슨 이변인지 시부모님이 차례로 한 분은 지병으로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전까지도 외도와 노름으로 속을 썩이던 남편이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난 네가 낳은 애들은 필요 없어. 이미 너보다 젊고 예쁜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고 그 뱃속에 내 애도 있으니까 이제부턴 거기에 충실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합의 이혼해주면 위자료라 생각하고 전셋집 정도는 얻어줄게. 하지만 네가 꼴에 배우자라고 버티면 그땐 얄짤 없어. 어차피 나 너랑 안 살 거거든. 말이 좋아 선택이었지.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합의 이혼을 했죠. 처음부터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아빠 노릇도 전셋집으로 대신하는 인간과 저는 서류로라도 부부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0이었네요. 그 뒤 저는 친정도 찾지 않고 지금까지 살던 광주를 떠나 아이들과 목포로 향했어요. 목포로 가게 된 건 그 인간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광주에서 살다가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다는 거였죠. 그래도 어떡해요. 전세보증금이 아쉬운 저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네요. 그 뒤에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시켜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애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구설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이혼하고 8년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목포에서 같은 동네 살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게 좀 특별한 친구였어요. 같은 딸이라도 그 친구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항상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꼭 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착한 그 친구는 자신과 달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제게 나중에라도 검정고시를 꼭 보라면서 제 선생님을 자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가르쳐주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군입대를 앞두고 집에 내려와 있는 자기 오빠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 오빠는 서울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그 자부심이 말할 수 없이 대단했죠. 가뜩이나 저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는데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니 그 기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친구 오빠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서로 호감을 갖게 됐어요. 어찌 생각하면 젊은 남녀가 붙어있으니 정분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는 현실을 알았기에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숨겨도 누굴 좋아하는 건 표가 나는 건지 결국은 저도 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늘 저를 기다려줬고 자기도 불안했을 텐데 항상 괜찮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제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게 첫사랑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른들 몰래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제게 서울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그걸 허락할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저는 서울에 일자리가 생겨서 올라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차마 친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만 살짝 말을 했는데 비밀이라는 게 아는 사람이 생기면 위험한 건지 제가 서울로 가고 얼마 되지 않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저희 집에 찾아가 쑥대밭을 만든 건 물론이고 오빠들 앞길도 막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에 내려오게 됐네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미쳤냐? 아니 네 주제에 서울대생이 말이 돼? 잔말 필요 없고 시집 갈 생각이나 해라. 네 고모가 혼사 알아봤다고 했어. 조만간 너 데리러 사람 보낸다고 했으니까 행여 서울에서 남자랑 지냈다는 말 하지 말고 조신하게 있어.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제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이럴 바에는 혀 깨물고 확 죽어버릴 거예요. 뭐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애당초 사내도 아닌 넌 태어날 필요도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거의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엄마는 매일을 울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집안 굶어 죽는다며 또 앞날이 창창한 오빠들도 살 길이 막힌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무지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협박을 고지고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오빠들은 몰라도 저희 집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농사 지은 것을 팔던 곳이 그 사람 집 소유의 가게였어요. 그 지역의 가게는 거의 다 그 집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어렵게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좋을 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고 스스로 몇 번이나 울면서 자기 최면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인간 쓰레기랑 살면서 그 사람 생각을 참 많이도 했어요. 친구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제가 결혼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집에서 정해준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잊지 못해 결국은 2년도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됐습니다. 수경아,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는 건 몰랐어. 그냥 너랑 우리 오빠가 몰래 그렇게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얘기한 건데 그 일로 네가 시집까지 가게 됐으니 내가 우리 오빠 볼 면목이 없더라. 나 우리 오빠한테 엄청 미움받았어. 나도 살면서 솔직히 너 원망 많이 했어. 넌 다 가졌는데 나는 이 모양이니 네가 내 행복까지 빼앗았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도 미안해. 우리 둘 다 비긴 걸로 하자.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너 보고 내가 딱 생각한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 다시 만나보면 어때? 아니지. 우리 부모님 이미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젠 두 사람 말릴 사람도 없잖아. 마침 둘 다 혼자이기도 하니까. 마침 우리 오빠도 사업 때문에 목포에 있어. 목포에? 그렇구나. 목포에 있었구나. 근데 난 싫어. 왜? 넌 우리 오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분명 지금도 멋있을 거잖아. 근데 난 보다시피 엉망이라 이런 모습 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 기집애. 너 지금도 충분히 이뻐. 본판이 어디 가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기만 해.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니? 우리 오빠 너 엄청 궁금해했어. 아,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해. 저는 친구의 고집으로 일단은 그냥 만나만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라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모처럼 화장도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괜찮은 걸로 차려입고 나갔는데 다시 20살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군요. 수경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빠는 그대로네? 명희한테 오빠 회사 차려서 잘 된다는 말은 들었어. 오빠 이제 사장님이구나? 사장은 무슨, 그냥 작은 구멍가게야. 그나저나 수경이 너 보니까 참 좋다. 내가 그때 끝까지 널 붙잡지 못해서 내내 미안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잘 계시지? 아, 애들이 있다는 말 들었어. 너 닮았으면 애들 인물은 훤하겠다. 내 눈에는 그렇지. 부모님은 솔직히 잘 몰라. 그렇게 시집가고 연 끊고 살았어. 지금이라고 뭐 다를 것 같지 않고. 나 한심하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나저나 애들이 몇 살이야? 아들이랑 딸이라고 했나? 15살, 12살. 그래? 그렇게 큰 애가 있는 엄마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명희한테 들었어. 많이 힘들었다며. 이젠 다 옛날 일이지. 지금은 애들이 커서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12살 된 애가 딸이야? 너 닮았으면 엄청 예쁘겠다. 난 딸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그러게. 요즘 아빠들이 그렇게 딸을 좋아한다는데 우리 딸만 불쌍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 힘들어도 우리 애들 지키려면 힘을 내야지. 우리 수경이 나보다 더 어른 같다. 멋지네. 원래 첫사랑은 그런 건가요? 남자라면 그 망할 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데 첫사랑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 안에 무슨 불씨가 있었는지 결국엔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끝내는 다시 타오르고 말더군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빠 동생 하기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라도 함께 살자고 청혼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행복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뭐? 엄마 언제 다른 남자 만났던 거야? 나는 새아빠 싫어. 내가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넌 널 버린 아빠를 아직도 기다리니? 그래도 니들 아빠라 내가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다만. 네 아빠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연락처도 바꾼 사람이야.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 나도 엄마랑 같아. 난 아빠 싫어. 아빠가 먼저 바람피고 우리 버린 건데 오빠는 그런 아빠가 좋다는 거야? 그럼 오빠야말로 아빠 찾아가. 그럼 되겠네. 난 엄마 재혼하는 거 찬성이야. 찬성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유진아,
그래도 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오빠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박유진, 너 바보야? 새아빠가 너 구박하면 그땐 어떡할래? 엄마 재혼하면 너랑 나는 찬밥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오진이는 그게 걱정이구나. 알았어. 엄마는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재혼 안 해. 대신 딱 한 번만 그 아저씨 만나고 결정하면 안 될까? 엄마 부탁이야. 아들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그래도 아빠가 많이 그리웠는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 설레했는데요. 평소 딸을 갖고 싶었던 그 사람과 아빠가 그리운 딸이 만나니 처음은 어색했어도 나중엔 아주 분유상봉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 동생이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애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재혼하기까지 2년을 넘게 기다렸죠.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난 지금이라도 당장 같이 살고 싶지만 우진이 마음 다치게 하면서 그러고 싶진 않아. 끝까지 아빠로 인정 못 받아도 되는데 적어도 날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는 기다리려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오빠도 우진이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괜찮아. 나는 영원한 아군 유진이가 있잖아. 요즘은 일하다가도 유진이 생각이 난다니까. 나중에 시집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내지? 뭐? 무슨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참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어느새 아빠가 회사 사장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클수록 점점 지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바뀔세라 결혼식도 필요 없으니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더없이 행복한 20년을 보냈어요. 그야말로 그동안 힘들고 외롭고 서러웠던 지난날을 몇십 배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네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누군가의 시샘을 받는 건지 어느 날 그 사람이 피를 토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반응해보니 그 사람은 처음도 아닌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놀라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정해. 많이 놀랬지? 그게 사실은 나 재작년에 폐암 선고받았어. 당신 몰래 수술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젠 항암을 하자고 해서 당신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놀라게 해서 미안해. 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수술 받았다고? 왜? 자기가 마누라가 없어, 가족이 없어? 당연히 있지. 너무 소중해서 깨질까봐 벌벌하는 그런 마누라랑 가족이 있지.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암 환자 말고 난 끝까지 당신한테 남자이고 싶으니까. 서울대생도 멍청하네. 아니 그런 상황에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당신이 이럴까봐 어떻게든 혼자 이겨내려고 했지. 근데 나 괜찮아. 항암 잘 받으면 아무리 재발이라도 완치할 수 있대. 이제 우리 애들 다 시집장가 가서 이제야 우리 둘이 알콩달콩 깨먹고 살 일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죽긴 왜 죽어? 그러니까 난 살 거야. 그러니까 여보, 절대 걱정하지 마. 오빠 믿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투병 중에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병세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3년을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암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더군요.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회복돼서 희망을 품기도 하며 우리는 점점 불씨가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힘겹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당신보다 먼저 가야 한다면 내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고 변호사 말대로 해. 그런 말 하지 마. 지금까지 잘 버텼으면서. 당신 아직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 자꾸 그럼 나 화낸다? 만약이라고 했잖아. 우리 여보, 화내면 진짜 무서운데. 그냥 미리 말해두는 거야. 저는 더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잘 가라고,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제 마음도 전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내야 했네요. 남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제게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큰 돈을 남겼더군요. 그건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죠.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 보는 큰 액수라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동생인 명의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사실 저보다도 친동생인 명의가 그 돈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으이구, 착해 빠져서는. 우리 오빠가 그래서 널 그렇게 좋아했나 보다. 나도 이미 변호사 통해서 받았어. 설마 우리 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안 챙겼을까봐? 액수는 자존심 상해서 안 알려줄 거야. 어차피 오빠 생각나서 쓸 수도 없는 돈. 그러니까 오지랖 넓게 내 생각하지 말고 새언니 너 가지세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엄청 힘들잖아. 눈에 슬픔이 가득해서. 이리 와. 나라도 안아줄게. 명의 말처럼 저도 남편이 남겨준 돈을 차마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고이 넣어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1년을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두문불출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살도 몰라보게 빠져있더군요.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진 그때 생전 잘 오지도 않던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딸에게 제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며 자기 처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 반갑더라고요. 집에 모처럼 사람이 많으니 온기가 느껴지는데 저도 할머니라고 손주를 보니 자꾸만 웃음이 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래 고민을 했다며 이런 제안을 제게 했는데요. 엄마, 여기 집 정리하고 서울에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저씨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모습 보니까 이러다 엄마도 큰일 날 것 같아요. 됐어. 엄마는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엄마 그러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내가 장남인데 여기 엄마 혼자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안 그래도 언제고 엄마 모셔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진이가 엄마가 요즘 힘들다고 해서 그날을 좀 당길까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이랑 얘기도 끝났어요. 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 때문이시라면 어머님이 와주셨으면 해요. 사실 요즘 애보랴 집안일 하랴, 이 사람 가게에 도우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친정도 멀어서 도움 청할 수도 없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엄마, 사실은 우리가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가게가 정말 잘 되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이참에 가게를 넓히려고요. 마침 우리 전세 계약도 끝이 나서 이사도 해야 하고 겸사겸사 여기 집 팔면 작더라도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엄마도 뉴스 봐서 알죠? 서울 집값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왕 살 집이면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에요. 막말로 엄마 계속 여기 있어봤자 아저씨 생각만 더 나지.
그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해봐. 그럼 나랑 유진이는 다 서울에 있는데 그땐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이번엔 아들 말 들어요. 어머니, 저도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할 테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네? 솔직히 그때 아들내외가 돈 때문에 절 찾아왔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지 눈앞에서 방실방실 웃는 손자 얼굴에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살던 목포 아파트를 팔아 아들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보탰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아들 내외와 손주랑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제 돈이 아들 돈보다 많이 들어간 아파트지만 아들 명의로 해주면서 저도 엄마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건 그리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점점 아들 내외는 처음과 다르게 저를 아주 가정부 취급을 하더군요. 늘 핑계는 가게 일로 바쁘고 피곤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무리 제가 부산을 떨어도 저도 나이가 있어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아들 내외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파트 단지만 돌아봐도 요즘 손주 손녀 보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른 집은 둘셋도 보신다는데 우리 집은 양반이지. 게다가 엄마는 다른 노인들보다 젊으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산후조리를 잘 못했는지 태준이 낳고 몸이 완전히 갔어요.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자식이고 제 손자인데 그냥 제가 참자 싶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떠넘겼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며느리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 몰아세우더군요. 어머니, 태준이 콧물 나오잖아요. 엉덩이 보니까 발진도 있고. 어머니 대체 애도 제대로 안 보고 뭐 하셨어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 나도 본다고 봤어. 기저귀도 자주 갈아주는데 살성이 약한지 계속 그래서 좀 전에 병원 다녀왔다. 그렇게 네 자식 걱정이면 네가 보면 되잖아. 어머니,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 돕느라 그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말은 바로 해야지. 내 아들 돕는 게 아니고 니들 돈 버는 거 같이 하는 거잖아.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여기 공짜로 계시는 거잖아요. 생활비 한 번 주신 적 없으시면서. 그럼 어머니도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곤 했는데 그게 제 얘기더라고요. 그 후 저도 예전 같은 마음으로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체력이 닿는 한 반찬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빨래라도 하나 더 돌리려고 했는데 다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러니 저와 며느리는 더욱 사이가 나빠졌어요. 걸핏하면 제가 게을러서 손주한테도 신경을 못 쓴다며 눈물바람을 하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집안일이고 엄마 손주 보는 일인데. 게다가 태준이 어린이집 가면 엄만 그때 놀잖아요. 막말로 아들 가게라도 와서 청소라도 해주면 내가 얼마나 장사하기 수월하겠냐고요. 그런데 난 그런 것도 말 안 하는데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도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이면 소용없다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제 선택을 후회하며 거진 1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아파트 명의도 아들 앞으로 해줘서 그야말로 개털 신세된 지 오래였어요. 그러다 더 못 버티겠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가게가 경기 악화로 재정적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월세도 가게를 넓히는 바람에 비싸진 데다가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 아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게 손을 벌리려 했어요. 엄마, 혹시 집 팔고 남은 돈 없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남겨준 유산 같은 건? 유산?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집도 네가 팔았잖아. 네가 팔고 이 아파트 살 때 쓴다고 다 가져가 놓고 내가 무슨 남은 돈이 있어. 목포집은 그렇다 쳐도 그 아저씨 웃기네. 2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으면서 한 푼도 안 남겼다고요? 회사 운영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정작 재산은 딴 데 준 거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생전 아버지라고 인정도 하지 않더니 너 힘들어졌다고 지금 그 사람 유산 타령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없으세요? 어머니 살림하시면서 저축이나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니들 결혼할 때 생각 안 나? 둘이 한 푼도 없는데 애가 졌다고 해서 내가 전세보증금이랑 가게 보증금까지 해줬잖아. 그리고 치사한 것 같아 말하기 싫었는데 이 집도 목포집 팔아서 산 건데 내가 무슨 돈이 더 남아있겠니? 빚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럼 유진이한테 말해서 돈 좀 빌려봐요. 유진이 그거 나 오빠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대신 말 좀 해보라고요. 네가 오죽하면 네 동생이 그러겠냐. 그리고 유진이 걔도 전업주부인데 그럴 돈이 어딨어. 그리고 내 아들도 문제지만 너도 참 대책이 없다. 그동안 너도 핸드폰비 없다고 카드값 빵꾸나게 생겼다고 네 신우한테 손 벌렸잖아. 너희들이 양심은 있는 거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저는 공평하지도 않고 나쁜 엄마였거든요. 아들 돈 없다는 말에 있는 거 다 줘가면서 결혼시키면서 딸은 지가 모은 거 있다고 그릇 세트 사준 게 전부였어요. 오빠라는 놈은 그런 동생을 안쓰럽게 보지 못할 망정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 속이 답답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상황마다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지금까지 아들내미 말이라면 죄다 퍼다 날은 제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앞으로는 돈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날 이후 더는 제게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들내미는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네요. 어머니도 참 염치가 없으시다. 저희가 땅 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가스비는 누가 내고요. 예, 너 지금 그 말은 나더러 혼자 있으면 추워도 덜덜 떨고 있으란 소리니? 오진이 너도 나와봐라. 내가 더는 못 참겠다. 나도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계산을 할 거면 좀 명확히 해보자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준 돈이 얼만데 이런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하니? 다른 집은 살림해주고 해봐주면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치 봐야 되니? 아니 그럴 거면 왜 같이 살자고 했어? 그때는 돈이 아쉬워서 잘하겠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이젠 다 뺏어가서 더는 가져갈 거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엄마 그렇게 치면 저도 할 말 많아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가 땅도 물려주고 건물도 물려주는 세상이에요. 엄마는 그런 거 못해줬으면 나한테 미안해야죠. 저는 솔직히 아저씨가 회사라도 물려줄 줄 알았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네. 아들 집에 얹혀 살면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깟 푼돈 좀 보탰다고
허구한 날 대접받으려 하고. 그냥 그때 애 지우고 결혼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며느리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충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도 그 말을 듣고도 지처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더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들내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 똑같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친네. 돈 한 푼도 없으면서 꼴에 자존심 세우긴. 엄마, 저희 먹고 죽을래도 엄마 드릴 돈 한 푼도 없으니까 혹여나 돈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어머니,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집안일이나 하시고 태준이 보세요. 괜히 그렇게 나가셔서 어디 단칸방이라도 들어가시면 저희만 욕먹잖아요. 저는 그날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 먹고 유치한 거 알겠는데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당연히 제가 그러길 바랄 거라는 생각에 우선은 딸에게로 가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이왕이면 자기 동네 근처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 딸 얼굴빛이 좋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던 사이가 좀 힘든 눈치더라고요.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정서방 사업이 뭐가 잘 안 돼? 아니야.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니, 엄마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너 얼굴빛도 별론데. 화장을 안 해서 그래. 엄마 딸도 이제 아줌마잖아. 그나저나 오빠랑 새언니 정말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 소리 할까? 아니야. 그것들 그런다고 지들 잘못 알고 그럴 인성 못 돼. 다 엄마 잘못이지. 엄마는 또 그런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럼 집은 내가 적당한 걸로 알아볼게. 요즘은 연세 있으셔도 편하다고 아파트 많이 살아. 평수 작은 걸로 알아보면 되겠지? 그래. 그래도 엄만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고마워, 유진아. 저는 그렇게 딸이 구해준 20평대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30억은 넘었으니 저도 큰맘 먹고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30억을 딸 통장에 넣어줬죠. 딸은 그 돈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네 아빠가 우리 쓰라고 남겨준 돈이지. 비상금으로 들고 있어도 좋고 네 남편 사업에 도와줘도 좋아. 네가 쓰고 싶은 데 써. 그동안 엄마한테 도움도 안 받고 여태 잘 살아준 보상이야. 엄마, 그래도... 엄마 돈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부끄럽게 그만해. 평소에 네가 아빠한테 잘했잖아. 아빠 병원에도 그렇게 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챙기고. 아빠가 너 왔다 가는 날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저는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서울에서 나홀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뭐든 할 것을 찾았는데 그때 참 배운 게 많았네요. 컴퓨터 쓰는 법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못 마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렇게 6개월 넘게 저만 생각하며 저를 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웬일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지 동생한테 들었는지 이사한 집에 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지 말라고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들은 막무가내로 식구들을 이끌고 이사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며느리는 그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로 제게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도깨비 방망이라도 숨겨놓고 계신가? 헉, 세상에, 이건 명품 옷이잖아요? 왜? 있으면 이젠 그것도 뺏어가게? 여긴 왜 왔어?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섭섭하죠. 내가 돈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입 싹 닫고 계셨으면서. 근데 진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고급 아파트를 산 거예요? 나 모르게 로또라도 맞았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요. 곧 있으면 엄마 손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는데 우리도 여기 아파트 하나 사서 오면 좋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결국 저한테 더 뜯어가겠다고 찾아온 건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는 반찬을 해왔다며 아주 제 집에 출근 도장을 찍더군요. 그럴 때마다 힘들게 손주를 달고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손주를 봐서 넘어왔으면 하는 계략이었겠죠. 그렇게 아들내외가 왕래를 하고 얼마 안 가 또다시 아들내외에겐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찾아와 또 제게 애원하더군요. 들어보니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그 인간이 남들 다 안다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어요. 말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식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는데 다 까먹고 저희 집 경매로 넘어갈 판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사고 친 거니까 어머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안 그러면 이번엔 정말 이혼해야 돼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이혼당했으면 좋으시겠어요? 너 말이 좀 이상하다. 내가 주식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니, 어떻게 자식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고 명품 들고 다니시면서 아들을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되니? 나는 뭐 평생 니들 구멍난 독에 돈을 들이부어야 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차피 지금 갖고 계신 것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태준 아빠 건데 미리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 내가 그때 말했을 텐데 이미 해준 것도 차고 넘치게 해줬다고. 더 이상 빌붙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새 잊었니? 저는 기가 찼어요. 제가 제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아들을 낳아서 자기를 만나게 했냐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아들이 술이 떡이 돼서 절 찾아왔어요. 자기가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책임지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네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집 시세를 부동산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4억 정도 된다고 하대요. 얘기 길게 하지 않을게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 팔아서 저 주세요. 그럼 앞으로는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없는 자식으로 살게요. 뭐? 이젠 하다 그런 말까지 하니? 네 처말대로 내가 널 낳은 게 잘못인 거니? 난 여기 팔 생각 전혀 없다. 그동안 받아간 돈 생각하면 나 같으면 여기까지는 못 올 것 같은데. 너도 참 딱 네 생부를 닮았구나.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아저씨랑 아빠 비교하면서 날 아빠랑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래서 걸핏하면 누굴 패서 합의하게 만들고 사업한다고 돈 거덜내고 그랬니? 그때마다 그거 막아준 게 누군데? 네 친구도 아니고 그 사람이었어. 근데 너 고맙다고 말해본 적은 있어? 엄마랑 사는데 엄마 아들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저씨한테 받은 유산 있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것밖엔 없어요.
그럼 서류상 자식인 나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로는 친자식이라고 하더니 회사도 안 물려주고 유산도 없다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 사람한테 네가 뭐라고 하는 건 나 안 참는다. 살아생전 네가 아들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네 말대로 친자식도 아니잖아.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아빠라고 부른 적도 없으면서.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마음 독하게 먹었으면 너 그때 내가 네 친아버지 수수문에서 보낼 수 있었어. 너도 네 친아버지 어떤 인간인지 알지? 그러니 이젠 더는 나 찾아오지 마라. 난 네 집에서 다투고 나올 때 네 엄마 역할도 다투고 왔다. 난 이제 네가 망하든 이혼을 하든 상관없어. 네 인생이잖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세요. 그럼 전 이대로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겠네요. 뉴스로 아들 소식 보시면 되겠네요. 아들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은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한 번은 아들한테 무섭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번호까지 받고 제게 전화를 해댔어요. 엄마, 저 이번에 진짜 이혼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 이번엔 정말로 죽게 생겼다고요. 제가 미우시면 태준이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 돈 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난 널 도와줄 능력이 없대도. 저 엄마가 유진이한테 돈 준 거 다 알아요. 정서방 사업 거의 망할 뻔했는데 무슨 일로 위기를 넘겼나 알아보니까 엄마가 아저씨 유산으로 도와준 거던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유진이는 너랑 달라. 유진이는 그 사람 병원에 있을 때 꼬박꼬박 찾아와서 지 새아빠 간병하던 애야. 너랑 다르다고. 그 사람 유산을 그런 딸 두고 남 같은 널 주겠니?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유진이한테만 엄마예요. 내가 장남인데 날 더 챙겨야지. 이럼 내가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상 차려드릴 것 같아요? 차리지 말어. 마음에도 없는 네가 차린 상 받고 싶지도 않어. 내가 언제 너한테 효도하라고 했어? 그냥 네 인생 잘 살라고 여태 참고 버텼는데 이젠 그만하자. 난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할 테니 너도 엄마 없다고 생각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내 장례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장남 웃기고 있네. 필요 없어. 아들은 제 말이 꽤 충격이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속이 좋지 않았죠. 정말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악몽도 많이 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또 받아주면 저도 아들도 큰일이 날 것 같았고 저는 아들을 위해 모진 마음을 먹기로 다짐했네요. 그래서 큰맘 먹고 집을 팔았고 딸에게만 알린 뒤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사이가 무서웠는지 지 동생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진 못한 것 같더군요. 저는 고향에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을 샀어요. 이젠 텃밭도 가꾸고 귀여운 강아지 2마리도 키우는데 조용한 마을만큼 이제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가끔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제 집에 놀러 오곤 하는데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평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이 참 별거 없습니다. 건강하고 걱정 없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저는 비록 자식 농사를 절반 망친 사람이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며칠 전 딸애가 아들 소식을 전해줬어요.
결국엔 집이랑 가게를 다 해먹고 처가로 들어갔다더군요. 사돈네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신데 아마도 거기에서 일을 도우면서 신세를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족한 남의 아들 때문에 저 대신 골머리를 나르실 사돈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만 부디 이제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 가정 건사하고 장인 장모한테 신세진 거 보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저와는 달리 부모, 형제, 자식들과 끈끈한 사랑을 나누시며 이 계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기다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